누나, 우리도 솔직히 힘들어. 그 말이 아직도 귀에서 맴돕니다. 병원 복도에 가득하던 소독약 냄새보다 그의 목소리가 더 독하게 남아 집에 돌아온 지금까지도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긁고 지나갑니다. 변호사라서 그런지 말은 참 정중했는데 그날 나는 그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괜히 마주보면 내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아서요. 지금 나는 시골집 부엌에 서 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된장국을 올려놓으면 보글보글 끓는 소리 사이로 그 말이 다시 들려옵니다. 우리도 힘들어. 그래, 다들 힘들겠지요. 도시에서 사는 것도 애 키우는 것도 각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있겠지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언제 안 힘들었을까? 허리에 둘러맨 해진 앞치마가 손에 걸립니다. 이 앞치마는 새 것이었던 적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동생들 도시락 싸던 부엌에서도 남의 집 식당에서도 이제는 나 혼자 사는 이 부엌에서도 늘 함께였습니다. 앞치마 자락을 매만지다 보니 마치 내 인생을 손으로 쓸어내리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들은 말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많아야 몇 년입니다. 의사는 조심스러웠고 나는 이상할 만큼 담담했습니다. 울어야 할 것 같은데 눈물은 안 나오고 그저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 눈을 보며 나는 내 인생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부모님 손잡고 학교 가던 기억은 희미한데 동생들 손잡고 울던 기억은 또렷합니다. 책가방 대신 동생 업고 논두렁을 건너던 날들, 남의 집밥 냄새 맡으며 꾹 참고 돌아서던 저녁들. 그렇게 나는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고 누나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 애들한테 정말 가족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필요해서 곁에 두었던 사람이었을까? 잘 될 때는 멀어지고 힘들 때만 떠올리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을까? 된장국에 두부를 썰어 넣으며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얼굴은 한 번 더 보고 가야지. 그래서 용기를 내어 찾아갔고 그래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힘들어. 숟가락을 내려놓고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국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얼마나 오래 누나로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에야 비로소 내가 누구였는지 묻는 이야기라는 걸. 내가 12살 되던 해봄 마을 앞 냇가에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었는데도 그 노란색이 하나도 예쁘게 보이지 않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아버지는 논 보러 나가신다며 우산을 들고 나가셨고 어머니는 방문 앞에서 비 오니까 조심해요 하며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게 내가 본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침밥을 하려고 쌀을 씻고 있는데 동네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아버지가 냇가에서 미끄러졌다고 지금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젖은 손으로 치마를 훔치며 뛰어나갔고 이미 논두렁에는 사람들이 둥글게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움직이지 않는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를 하고는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며칠 동안 어머니는 말도 없이 누워만 계셨고 사람들이 들락거리며 밥을 해주고 약을 먹였지만 어느 날 새벽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 뒤를 따라가신 겁니다. 상복을 입고 서 있던 그날 나는 하얀 종이에 적힌 이름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엾어라 하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그 손길이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12살짜리 아이였던 나는 그날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7살 첫째 동생은 구석에 앉아 훌쩍이고 있었고 5살 둘째는 내 치마자락을 붙잡고 언니, 엄마 언제 와? 하고 물었고 3살 막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내 등에 엎여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애들을 내려다보는데 갑자기 숨이 막혀서 부엌 뒤로 돌아가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울어도 되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나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찾아와서 그래도 학교는 계속 다녀야지 하셨지만 나는 고개만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동생들 밥을 챙기고 빨래를 하고 장에 나가 남은 채소를 얻어오는 게 그때부터 내 하루가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보리밥을 퍼서 동생들 그릇에 먼저 담아주고 김치 한 조각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고 얼른 커야지. 그 애들이 밥알을 흘리며 먹는 걸 보고 있으면 속이 쓰리면서도 괜히 뿌듯해서 나는 맨 나중에 찬밥을 물에 말아 먹었습니다. 첫째 손잡고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고 둘째와 막내는 업었다 내렸다 하며 동네 할머니께 잠깐 맡기고 나면 나는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기계 소리 요란한 공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손을 놀리다 보면 손끝이 갈라지고 밤이면 쑤셔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도 월말에 봉투를 받아들면 그 안에 든 돈보다 이걸로 애들 먹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누나, 오늘 뭐야? 누나, 나 배고파. 집에 돌아오면 동생들이 달려와 내 다리에 매달리며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가 거짓말처럼 조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내 이름보다 누나라는 부름이 더 익숙해진 게 15살이 되던 해 공장 일만으로는 모자라 남의 집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데일 때마다 이를 악물고 참았고 밤에 집에 돌아오면 손이 부어서 숟가락도 제대로 못 쥐었지만 월급 봉투를 들고 오는 날만큼은 괜히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 돈으로 동생들 새 신발을 사주고 공책이랑 연필을 사주고 겨울이면 목도리도 둘러주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신발을 신어보며 서로 자랑하는 애들 모습을 보면 나는 부엌 한쪽에서 그걸 바라보다가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이 맛에 산다 싶어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어린 게 고생이 많다. 그래도 네가 있어서 동생들이 산다. 그 말들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나는 이 역할에서 벗어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집의 어른이어야 했고 그게 내가 되어버린 겁니다. 밤이면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얘들만 잘 되면 돼. 누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지 그런 건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동생들은 학교를 다니고 도시로 나가고 조금씩 나보다 더 큰 세상을 보게 되었지만 내 자리만은 늘 그대로였습니다. 부엌과 공장과 밭과 그리고 이 집. 정말이지 그땐 몰랐습니다. 그 아이들 웃음을 지키기 위해 내 인생이 조금씩 닳아 없어지고 있다는 걸. 그래도 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들이 내 삶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냥 아이가 아니라 이 집의 누나로 살아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이 훗날 내 가슴에 나는 이 가족에게 무엇이었을까라는 아픈 질문으로 돌아올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세월은 참 이상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지나가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 모든 게 달라져 있습니다. 어느새 나는 앞머리에 흰머리가 섞인 중년이 되었고 내 등에 엎여 다니던 막내는 나보다 훌쩍 큰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공부를 곧잘 하더니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도시로 나갔습니다. 누나, 나 꼭 성공해서 누나 고생 안 시킬게.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나는 밤마다 그 말을 떠올리며 혼자 웃곤 했습니다. 둘째도 뒤이어 도시로 가고 막내까지 떠나던 날 마당에 서서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던 내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날 이후로 이 집은 갑자기 너무 넓어졌습니다. 아침에 밥을 해도 먹는 사람이 없고 저녁에 불을 켜도 대답하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늘 하던 대로 밥을 짓고 김치를 썰고 국을 끓였습니다. 혹시라도 애들이 불쑥 찾아올까봐 반찬통은 늘 가득 채워두었습니다. 처음엔 전화가 자주 왔습니다. 누나, 잘 있어? 요즘 뭐해? 그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놓였는데 시간이 지나자 전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대신 명절이나 생일 즈음에 누나, 이번엔 못 가. 다음에 꼭 내려갈게. 그런 말만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괜히 서운한 기색 보이면 아이들 발목 잡는 누나가 될까봐. 나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혼잣말로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요. 바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렇게 힘들까? 그렇게 몇 해가 더 흘러 첫째는 변호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고 둘째는 이름만 대면 안다는 회사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막내는 현장에서 일하며 고생은 하지만 그래도 밥은 굶지 않고 산다며 웃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마치 내 인생이 보상받는 것 같아 괜히 마을 사람들한테 자랑도 했습니다. 우리 첫째가 말이야 변호사 됐대. 둘째는 대기업 다닌대. 그 말을 할 때면 사람들이 야, 누나 노릇 제대로 했네 하고 말해줬고 나는 속으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누나 인생은 이걸로 됐다. 그런데 몸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밭일을 하다 보면 숨이 가쁘고 밤이면 이유 없이 식은땀이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어느 날은 밥을 하다가 눈앞이 캄캄해져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날 이웃 아주머니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제대로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하얀 벽, 낯선 기계 소리, 의사가 이것저것 묻고 검사를 하더니 며칠 뒤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 며칠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검사 결과를 듣던 날 의사는 한참 차트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많아야 몇 년입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 떨어져 한동안 방 안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의사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가고 해는 평소처럼 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나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마당에 널린 고추를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 불을 끄고 누우니 천장이 왜 그렇게 높고 넓어 보이던지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면 더 서러울 것 같아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꾹 참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 평생 남한테 손 벌리는 거 싫어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올린 얼굴이 동생들이었습니다. 내가 키운 아이들. 이제는 다 어른이 된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아이들. 며칠을 망설이다가 첫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바쁜 목소리에 괜히 말이 막혀서 안부만 묻고 끊을까 하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나 몸이 좀 안 좋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대. 잠시 정적이 흐르고 첫째는 그래. 큰일이네 하더니 곧바로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그 반응에 괜히 마음이 서늘해졌지만 아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 이야기만큼은 차마 쉽게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에게도 비슷하게 말했고 막내에게도 말했습니다. 막내는 그날 밤 바로 전화를 해서 누나 괜찮아? 많이 아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데 괜히 눈물이 쏟아져서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애들은 내 가족이잖아. 내가 키운 아이들이잖아. 그 믿음 하나로 나는 다음날 짐을 쌌습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동생들을 찾아갈 준비를 하면서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길이 내가 평생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이름에 처음으로 큰 상처를 내게 될 줄은. 새벽 첫 버스를 타던 날 시골 정류장엔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하얀 숨이 올라오고 닭 우는 소리만 간간히 들리는 그 시간에 나는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에는 갈아입을 옷 한 벌이랑 병원에서 받은 봉투 그리고 혹시 몰라 싸온 마른 김 몇 장뿐이었습니다. 이 가방 하나에 내 마음까지 다 넣어 들고 가는 것 같아 괜히 어깨가 더 무거웠습니다. 버스가 덜컹이며 들어오고 나는 천천히 올라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보니 아직 해도 안 뜬 논이 길게 늘어서 있고 이슬 맺힌 벼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보며 나는 문득 어릴 적 아버지 손잡고 논두렁을 걷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이렇게 먼 길이 될 줄 몰랐는데 이제는 이 길이 내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버스가 시골을 벗어나 도시로 들어서자 풍경은 금세 달라졌습니다. 논밭 대신 회색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고 창문마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침 출근길 사람들로 버스 안은 점점 붐볐고 정장 입은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으니 괜히 내가 더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 앞치마 대신 입은 낡은 점퍼깃을 괜히 세웠습니다. 첫째를 만나기로 한 곳은 큰 병원 근처 식당이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니 따뜻한 국물 냄새와 사람들 말소리가 섞여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서서 두리번거리는데 저쪽에서 첫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깔끔한 코트에 넥타이를 맨 모습이 내가 알던 그 애보다 훨씬 커 보였습니다. 누나 여기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숙인 채로 다가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국밥을 시켜놓고 마주 앉으니 나는 그의 얼굴만 보고도 괜히 마음이 놓여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국에서 김이 오르는데 그 김 사이로 첫째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누나 얼굴이 안 좋아. 어디 아파? 그 말에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병원 갔더니 몸이 좀 안 좋대. 치료를 받아야 한대서 말을 하면서도 이게 정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약한 소리 한 번 안 하던 내가 이렇게 도움을 청하듯 말하고 있다니. 첫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듣더니 국물만 한 숟갈 떠먹고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누나 나도 요즘 사건이 많아서 솔직히 여유가 없어. 그 말이 공기 속에 떨어지는 순간 내 귀가 멍해졌습니다. 나는 얼른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혹시나 해서 말해본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안쪽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는 나 혼자 다 들었습니다. 첫째는 시계를 한번 보고
전화를 슬쩍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누나, 나중에 다시 보자. 오늘은 좀 바빠서. 그 말에 나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쁘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이게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병원 앞에 서니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리고 사람들은 각자 갈 길을 향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서서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발끝이 땅에 붙은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잠시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나는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언니 지금 회사 근처야. 둘째는 바쁘다면서도 잠깐 얼굴은 볼 수 있다며 근처 카페로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카페 안에는 커피 향이 가득했고 젊은 사람들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나는 그 소리가 왜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둘째는 세련된 코트를 입고 들어와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나는 또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몸이 안 좋고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래서 병원비가 좀 필요하다고. 말을 하다 보니 내가 참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둘째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에 진짜 여유 없어.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커피잔에서 김도 안 나는데 왜 내 눈에서는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은지. 둘째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언니도 알잖아라는 말만 덧붙였습니다. 카페를 나와 길을 걷는데 도시는 여전히 밝고 시끄러웠습니다. 버스 소리, 신호등 소리, 사람들 발걸음이 뒤섞여 마치 나만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다들 힘들겠지. 스스로를 그렇게 달래보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아, 나는 이제 이 애들한테 도움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렸구나. 해질 무렵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건물 사이로 해가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보며 나는 창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쩐지 눈을 뜨면 지금의 내가 더 또렷해질 것 같아서요. 시골로 돌아오는 길, 어둠이 내려앉은 농가 밭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보이는 젖은 논바닥이 괜히 내 마음 같았습니다. 텅 비어 있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 안에 뭔가 가득 고여 있는 느낌. 집에 도착하니 마당은 이미 어둑했고 부엌에 불을 켜자 아침에 남겨둔 된장국 냄비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불을 켜고 다시 데우며 나는 앞치마를 꺼내 허리에 둘렀습니다. 그 앞치마 끈을 묶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국을 한 입 뜨는데 왜 그렇게 짠지, 된장이 짠 건지 내 눈물이 들어간 건지 모를 만큼 목이 메어더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식탁에 엎드린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나는 뭐였던 걸까? 누나였을까? 아니면 그냥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었을까? 그때 부엌 한쪽에 놓인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낯익은 번호였습니다. 막내였습니다. 누나, 나야. 오늘 형이랑 누나 만났다며? 괜찮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더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그냥 잘 보고 왔지 뭐. 하지만 막내는 알았는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나 내일 내려갈게. 얼굴 좀 보자.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다시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이런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막내는 있구나. 내가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그 생각 하나로 나는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막내의 손길이 내 인생 마지막까지 이어질 가장 큰 위로가 될 줄은. 막내가 내려온다던 날 나는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몇 번이나 뒤척이다가 동이 트기도 전에 부엌으로 나와 불을 켰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니 장작 타는 냄새가 부엌 가득 퍼지고 그 냄새가 어쩐지 오래전 아이들 어릴 적 아침처럼 느껴져 가슴이 괜히 먹먹해졌습니다.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된장국에 애호박이랑 두부를 썰어 넣고 김치도 한 번 더 헹궈 참기름 살짝 떨어뜨렸습니다. 막내가 어릴 적부터 내가 해준 된장국을 제일 좋아했으니까요. 그 애가 누나, 이 국은 누나만 해 하며 그릇째 들고 마시던 모습이 떠올라 나는 국을 휘젓다 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 나가보니 이슬에 젖은 풀잎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닭들이 모이를 쪼아대며 꼬꼬대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감나무 잎이 스치는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리던지 나는 괜히 마루에 걸레질을 하고 방 앞먼지를 털고 이미 깨끗한 그릇을 또 닦았습니다. 막내가 온다는 생각 하나로 집안이 갑자기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가 다 되어갈 즈음 마을 어귀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마루로 뛰어나가 길 끝을 바라보고 섰습니다. 잠시 뒤 먼지 일으키며 들어오는 승용차가 보였고 그 차에서 막내가 내렸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웃을 때 드러나는 눈매는 어릴 적 그 아이 그대로였습니다. 누나,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애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막내는 내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랐어? 얼굴도 안 좋고. 그 말에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부엌으로 들어와 밥상을 차리니 된장국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갓 지은 밥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막내는 국을 한 숟갈 떠먹더니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와, 누나, 이 맛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퍼먹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어릴 적 애들 셋을 앞에 두고 숟가락질하던 모습이 겹쳐 보여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마루에 나란히 앉아 보리차를 마시며 잠시 바람을 쐬는데 막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형이랑 누나한테 다녀왔다며.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막내는 잠시 바닥을 보다가 이를 악문 듯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는 바로 말 안 했어? 그 말에 나는 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괜히 걱정시킬까봐. 막내는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나한테는 누나가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아?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나는 늘 이 아이를 걱정 안 해도 되는 막내로만 생각했지 기댈 수 있는 사람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막내는 방 한 칸에 이불을 펴고 잤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의 발소리를 듣고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은 혼자가 아니구나. 그 생각 하나로 가슴이 조금 놓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막내는 시간이 날 때마다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이랑 아내를 데리고 와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방 안에 돗자리를 펴고 같이 수박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하고 부르며 내 무릎에 앉을 때면 나는 괜히 더 오래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가 혼자 내려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그 애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가 내 앞에 놓이는 순간 나는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나 이거. 나는 봉투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야, 됐다. 너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 텐데. 막내는 고개를 저으며 봉투를 다시 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보증금이야. 3천. 큰 돈은 아닌데. 누나 방 하나 얻어서 병원 다니는 데는 도움이 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남한테 손 벌리는 거 싫어서, 동생들한테조차 짐 되기 싫어서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이 아이 앞에서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막내야, 그 돈이 얼마나 큰데. 말을 하다 말고 나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를 하기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나한테는 누나가 엄마야.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다 누나 덕분이잖아. 그 말에 참고 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나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막내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오래도록 울다 웃다 하다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그래, 이 아이만은 끝까지 내 편이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손길이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기억이 되면서도 가장 아픈 이별로 이어질 줄은. 막내가 다녀간 뒤로 집안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혼자네 하는 생각부터 들었는데 이제는 문득문득 다음엔 언제 올까 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새벽이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안 쳤습니다. 김이 오르는 솥뚜껑을 열면 쌀밥 냄새가 부엌 가득 퍼지고 그 냄새를 맡으며 나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살만하네. 누가 들을까봐 작은 소리로 나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짓다 보면 숨이 차서 국자 잡은 손을 내려놓고 잠시 벽에 기대야 했고 마당에 나가 풀을 뽑다가도 어지러워서 주저앉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 또 시작이구나 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직은 막내 앞에서 아픈 모습 보이기 싫었습니다. 막내는 주말이면 빠짐없이 내려왔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와서 마당에서 공을 차고 부엌에서 나랑 같이 팔을 썰며 누나, 이 정도면 되지? 하고 묻고 저녁이면 돗자리를 펴고 수박을 쩍 갈라 다 같이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수박씨를 멀리 뱉으며 깔깔대면 나는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꽉 차올라서 괜히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막내 가족이 돌아간 뒤 혼자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찬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한참을 숨만 몰아쉬는데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리던지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머리를 치는 순간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장롱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 넣어둔 낡은 종이 봉투와 서류들을 꺼내 방바닥에 펼쳐놓았습니다. 동생들 학적부, 옛날 공장 월급 봉투,
그리고 내 이름이 적힌 몇 장의 서류, 그 종이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나는 오래전 기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20살 무렵 공장 언니 하나가 나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너처럼 어린애가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 보험 하나 들어놔. 혹시 모르잖아. 그땐 보험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더 일하다 다치고 아프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런 종이들이 쌓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해진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올이 풀리고 군데군데 기름때가 박인 그 앞치마를 손으로 쓸어내리다 보니 마치 내 인생을 쓰다듬는 것 같아 눈물이 또 핑 돌았습니다. 며칠 뒤 막내가 혼자 내려왔습니다. 부엌에서 같이 점심을 먹고 마루에 앉아 보리차를 마시는데 그 애가 내 얼굴을 유심히 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진짜 안 좋아 보여. 병원은 제대로 다니고 있어? 나는 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괜찮아. 막내는 고개를 저으며 내 앞에 바짝 다가와 말했습니다. 누나, 나한테는 숨기지 마. 누나 아픈 거, 나 더 늦게 알게 되면 그게 더 싫어. 그 말에 나는 더는 웃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그래, 의사가 그러는데 올해는 못 산대. 그 순간 막내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 애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나만 바라보다가 입술을 꼭 깨물며 말했습니다. 누나, 왜 이제야 말해?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막내야, 혹시 말이다. 혹시 내가 가면 말을 하다 보니 목이 꽉 막혀 더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막내는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그런 말 하지 마. 아직 안 갔어. 나 여기 있잖아. 그 손이 따뜻해서 나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막내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계속 잡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오후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막내에게 조금씩 내 지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공장에서 일하다 손 다쳤던 얘기, 밤마다 동생들 입을 덮어주며 울던 얘기, 누구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삼켰던 서러움들. 막내는 그 얘기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를 악물거나 가끔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누나, 그런 줄 몰랐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이상하게도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그대로 전부 들려준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막내가 돌아가고 난 뒤 나는 방에 혼자 앉아 그날의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해가 산 너머로 내려가며 하늘을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이는데 그 풍경이 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던지 나는 창틀에 손을 얹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래, 이렇게만 기억해주면 됐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되뇌었습니다. 혹시 내가 가면 이 아이만은 내가 얼마나 이 집을 사랑했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날 밤 나는 봉투에 든 서류들을 다시 꺼내 조심스럽게 정리해 넣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전해줄 준비를 하듯이. 그리고 그 위에 해진 앞치마를 곱게 개어 올려두었습니다. 내 인생을 덮는 이불처럼.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앞치마와 이 종이들이 훗날 그 아이 손에 들려 내 마음을 대신 전해줄 줄은 그저 나는 조금이라도 덜 아픈 얼굴로 막내를 다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빨리 왔습니다. 아직 김장도 못했는데 새벽마다 서리가 마당을 하얗게 덮고 문을 열면 찬 공기가 얼굴을 세게 때렸습니다. 나는 두꺼운 솜저고리를 껴입고도 부엌에 서 있으면 자꾸 몸이 떨렸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손을 쬐어보지만 찬 기운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몸이 더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걸 나는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밥을 안 치다 말고 숨이 차서 주저앉고 마루를 걸어가다 어지러워 벽을 짚고 서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래도 막내 앞에서는 아직 괜찮은 척 웃고 싶었습니다. 막내는 더 자주 내려왔습니다. 눈 오는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일 마치고 밤길을 달려와 부엌 불을 켜고 누나 나왔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들으면 온몸이 쑤시다가도 가슴부터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애는 와서 제일 먼저 내 얼굴부터 살폈습니다. 오늘은 좀 어때? 그 말에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좀 낫네. 그러면 막내는 못 믿겠다는 듯 나를 보다가 그래도 아무 말 안 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지었습니다. 마치 예전엔 내가 하던 일을 이제는 자기가 대신하는 것처럼 어느 날 밤 눈이 소리 없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 아래서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지는 걸 보며 나는 막내와 마주 앉아 뜨거운 생강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오르고 방 안에는 장작 타는 냄새가 은근히 퍼졌습니다. 그 평화로운 순간에 갑자기 가슴이 쿡 하고 찔리듯 아파왔습니다. 숨이 턱 막혀서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누나, 막내가 벌떡 일어나 내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숨만 헐떡거렸습니다. 눈앞이 점점 흐려지고 귀에서는 바람소리 같은 게 울렸습니다. 막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하며 누나 정신 차려. 조금만 참아. 금방 온대.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귓속을 때리고 차창 밖으로 스치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흘러갔습니다. 나는 그 불빛들을 보며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나를 들것에 옮기고 차가운 침대에 눕혔습니다. 하얀 천장, 눈부신 형광등, 기계에서 나는 삑삑거리는 소리. 그 속에서 나는 점점 힘이 빠져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오가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정신을 조금 차렸을 때 막내가 내 옆에 앉아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벌써 빨갛게 충혈돼 있었고 코끝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막내야, 형이랑 누나한테 연락은 했냐? 막내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했어. 다 했어.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나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에서는 그래도 혹시 하는 기대가 작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문이 열리고 그 애들이 헐레벌떡 들어와 누나 하고 부르지 않을까? 그런 바보 같은 상상을 하면서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밤은 깊어가고 창밖은 캄캄해졌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이것저것 확인하고 나갈 때마다
나는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발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괜히 더 빨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몸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손끝 감각이 둔해지고 말을 하려 해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막내 손을 더 꽉 잡으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막내야, 나 혹시 오늘 밤 못 넘기면. 막내는 내 말을 끊으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누나. 그런 말 하지 마. 누나 아직 안 돼. 나 여기 있잖아. 그 말에 나는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 아이 하나면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나는 다시 한번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더 이상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아, 이게 내 자리구나. 나는 여기까지였구나. 나는 막내를 바라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막내야, 나 고마웠다. 내가 있어서 나 덜 외로웠다. 그 말에 막내는 고개를 숙인 채 내 손등 위로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뜨거운 물방울이 내 손에 닿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 따뜻해서 마치 내 인생 마지막 온기 같아서 그 감촉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아침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과 빛이 섞인 그 시간에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숨이 점점 더 가빠지고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나는 막내 손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릴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지만 여전히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도 부르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됐다. 이 정도면 충분히 살았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모아 막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앞치마. 내가 쓰던 거. 그거 꼭 잘 간직해라. 막내는 내 말을 들었는데도 믿고 싶지 않은 건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오지 않는 밤속에서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야 이 가족이 진짜로 무너져 울게 될 줄은. 내가 눈을 떴을 때 그곳은 병실도 시골집 방도 아니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하얗고 어딘가에서 향 냄새가 은근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발소리가 웅성웅성 겹쳐 들렸고 그 사이로 흐느끼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 여기가 내 장례식장이구나. 나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몸은 느껴지지 않고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벼운 바람처럼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지나며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영정사진 앞에 줄을 서 있었고 그 사진 속 나는 조금은 낯설 만큼 단정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잘 나왔네. 괜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밭일하고 공장이라며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 살았는데 마지막엔 저렇게 깨끗한 얼굴로 남다니 조금은 쑥스럽고 조금은 고마웠습니다. 가장 앞에는 막내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자꾸 들썩거리는 걸 보니 울음을 참느라 애를 쓰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옆에 서서 괜히 손을 뻗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울지 마라, 괜찮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는데 내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 익숙한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첫째와 둘째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채 문 앞에 서서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왔구나. 이제야 왔구나. 그 애들은 영정 사진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첫째는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고 둘째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내 얼굴을 바라보는 그 애들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첫째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내 관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어깨가 크게 들썩이다가 마침내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나, 누나 나왔어. 그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불러주지 않더니 이제야 나를 누나라 부르는구나. 미안해. 내가 너무 잘난 척만 했어. 누나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나 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첫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을 향해 계속 말을 쏟아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이처럼 울면서요. 누나가 나 키워준 거, 누나가 학교 보내준 거,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다 누나 덕분인 거 아는데 왜 그날은 그렇게 말했을까? 그 애의 울음소리가 장례식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그 옆에 서서 가만히 그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픈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이렇게 울어주는 게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 옆에서 둘째도 끝내 참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언니, 나도 너무 미안해. 나도 힘들다고. 나만 힘든 줄 알았어. 언니가 평생 얼마나 버텨왔는지 생각도 안 했어. 둘째는 울면서 고개를 들고 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 줬으면 좋겠어. 밥 한 끼라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 언니가 해준 된장국. 나 진짜 좋아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때 그 식탁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 셋 앞에 앉혀놓고 된장국 퍼주며 뜨거우니까 후후 불어서 먹어 하던 날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밥상이 이렇게 그리워질 줄은. 막내는 형과 누나가 무너져 오는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그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세 남매가 내 관 앞에서 서로를 붙잡고 우는 모습을 보며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 그래도 너희가 서로는 남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장례식장 안이 조금 조용해졌을 때 새 아이는 여전히 내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향 냄새만 은근히 흐르는 그 공간에서 첫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나 이제라도 알겠어. 누나 인생이 어떤 거였는지, 우리 키우느라 누나 삶이 없었다는 거. 그 애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누나, 진짜 고생 많았어. 이제는 좀 쉬어. 그 말에 나는 그제야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 말 하나 들으려고 내가 이렇게 오래 버텼나 보다. 둘째도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언니처럼은 못 살았지만 언니처럼 살려고 노력은 해볼게. 그러니까 거기서는 좀 편하게 있어. 막내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내 관에 이마를 대고 조용히 울기만 했습니다. 그 애의 어깨가 크게 들썩일 때마다 나는 자꾸만 그날 병실에서 내 손을 꼭 잡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에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야 알아줘서 고맙다는 마음과 조금만 더 일찍 알아줬으면 하는 지울 수 없는 아쉬움. 그래도 나는 그 아쉬움마저 꼭 껴안고 조용히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됐다. 이제는 됐다. 너희가 이렇게 불러주니 나는 누나로 잘 살다 간 거다. 영정사진 속 내 얼굴이 괜히 더 환하게 웃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이들한테 울지 마라, 괜찮다 하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날 밤 장례식장 불빛이 하나둘 꺼질 무렵 새 아이는 마지막으로 내 관 앞에 서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던지 나는 끝내 눈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작별이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며 나는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눈물과 후회만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이 곧 이 가족을 다시 한번 크게 흔들어 놓게 될 줄은. 장례식이 끝난 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꽃 냄새와 향 냄새만 희미하게 남은 빈 장례식장에 새 아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검은 옷자락을 정리하며 말없이 서 있는 그 모습이 어릴 적 마당에서 서로 눈치 보며 서 있던 모습과 겹쳐 보여 나는 괜히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막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누나. 우리 누나 집에 가서 정리 좀 하고 오자. 그 말에 첫째와 둘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마 다들 아직은 이별이 실감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울고 무너졌어도 막상 이렇게 조용해지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새 아이는 내가 평생을 살던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그들 뒤를 따라 바람처럼 그림자처럼 함께 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낡은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마당에는 내가 마지막까지 뒤집어 놓고 가지 못한 고추들이 그대로 널려 있었고 감나무 가지에는 아직도 몇 개의 감이 주황빛으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보는 순간 둘째가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언니, 진짜 여기서 이렇게 살았구나. 그 말 속에는 미안함도 후회도 이제 와서야 제대로 보는 낯설음도 모두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 불을 켜자 형광등 아래로 낡은 식탁과 내가 늘 쓰던 앞치마가 의자에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막내는 그 앞치마를 보자마자 한 걸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으로 만졌습니다. 누나 이거.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거 누나 인생이야. 방으로 들어간 첫째가 장롱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 겉면에는 내가 평소 쓰던 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첫째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봉투를 들고 식탁 앞으로 나왔습니다. 누나가 우리한테 남긴 건가 봐. 셋은 말없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내가 늘 밥 차려주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 위에 봉투가 놓이자 마치 내가 그들 앞에 다시 앉아 있는 것처럼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첫째가 봉투를 열고 안에 든 종이를 꺼냈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글이었습니다. 그 애는 몇 번이나 숨을 고른 뒤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야, 누나는 내가 참 자랑스러웠다. 공부 잘해서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내 모습 볼 때마다 누나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 그런데 누나는 내가 가끔 너무 멀게 느껴졌다.
누나가 짐될까봐 말 못하고 돌아설 때마다 마음이 참 많이 아팠다. 그래도 누나를 누나로 불러준 내 목소리, 누나는 잊지 않을게. 그 글을 읽는 동안 첫째의 얼굴은 점점 더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한 채 글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누나, 내가 너무 멀리 갔어. 첫째는 종이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잠시 후 둘째에게 남긴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둘째야, 누나는 내가 참 야무지다고 생각했다. 어디 가서도 굶지 않고 살 것 같아서 늘 안심이 됐어. 그런데 누나는 가끔 내가 너무 바쁘다는 말 뒤에 숨은 내 마음을 묻지 못해서 미안하다. 누나한테 한 번쯤은 그냥 언니 보고 싶어라고 말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누나는 늘 고마웠다. 그 문장을 읽자마자 둘째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크게 들썩였습니다. 언니, 나 언니한테 한 번도 보고 싶다고 말 안 했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둘째는 식탁 위에 엎드려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에게 남긴 글이었습니다. 첫째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막내야, 누나는 내가 있어서 참 든든했다. 말은 투박해도 내가 내 손 잡아주던 그 온기 덕분에 누나는 끝까지 외롭지 않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누나 인생에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막내는 끝내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나, 나야말로 누나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막내는 앞치마를 끌어안고 마루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모습에 첫째와 둘째도 다시 무너져 셋은 서로 부둥켜 안은 채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렇게만 울어줘도 누나는 됐다. 한참 뒤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첫째가 봉투 안을 다시 뒤적이다가 작은 종이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여기 또 뭐가 있는데? 그 종이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막내에게 전한다. 막내는 놀란 얼굴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적힌 글을 읽는 순간 그 애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형, 누나, 이게 무슨 말이야? 막내 손에 들린 종이에는 내가 또박또박 적어둔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모아둔 것, 그리고 내가 남긴 것은 전부 내 몫이다. 너는 알지 못해도 된다. 그저 누나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지만 기억해다오. 첫째와 둘째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모아둔 거라니. 누나가 무슨 재산이 있어. 그때 막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막내는 멍한 얼굴로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말에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네, 예, 제가 막내입니다. 네, 뭐라고요? 막내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첫째가 답답한 듯 물었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그때 막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험회사래. 누나 앞으로 된 게 있는데 수익자가 나래. 얼마인데? 막내는 침을 삼키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50억이래.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은 것처럼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뭐? 50억? 첫째와 둘째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막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막내 역시 믿기지 않는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누나가 그런 걸 해둔 줄. 진짜 나도 몰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첫째와 둘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둘째가 터지듯 말했습니다. 언니는 끝까지 우리 걱정만 했네. 첫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낮게 울부짖었습니다. 누나, 우리가 그렇게 문전박대했는데 누나는 끝까지 누나였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 돈에 담긴 내 마음을 이제야 정말로 알아주는 것 같아서요. 나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 누나는 끝까지 누나였다. 너희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누나로 살다 간 거다. 해진 앞치마가 막내 손에 꼭 쥐어져 있었고 새 아이는 그 앞치마를 가운데 두고 다시 한번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울면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이제는 서로 놓지 않겠다고 말하면서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집을 떠났습니다. 마당을 지나 감나무를 지나 논두렁을 지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잘 살아라. 누나 덕분에 서로 미워하지 말고 꼭 가족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나는 바람처럼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게 내가 누나로 살다 간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그해 봄 개나리가 다시 마당을 노랗게 물들릴 즈음에 첫째네 가족, 둘째네 가족, 그리고 막내네 가족이 아이들 손을 잡고 시골집에 모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이들 웃음소리에 한동안 비어있던 마당이 다시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아이들은 마루에 둘러앉아 감나무를 바라보며 여기서 진짜 할머니가 살았어?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잠시 서로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응, 우리 누나가 살았지. 첫째는 앞치마를 두르고 팔을 썰고 둘째는 아이들 밥그릇을 나르며 언니는 꼭 이렇게 상 차려줬어 하고 말합니다. 막내는 고기를 굽다 말고 연기 속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누나, 우리 다 왔어. 아이들이 마당을 뛰어다니며 웃고 어른들은 둘러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마음 편히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전 같으면 각자 바쁘다며 일찍 돌아갔을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해가 질 때까지 아무도 서둘러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누나가 이어준 이 자리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붙잡고 싶어서요. 저녁이 되어 밥상이 차려지면 아이들은 서로 반찬을 나눠 먹고 어른들은 된장국을 한 숟갈 뜨며 말합니다. 맛은 조금 다르네 그래도 생각나. 그 말에 모두 웃다가 끝내 누군가는 눈가를 훔칩니다. 그 웃음과 눈물 사이에서 누나는 여전히 이 집의 중심처럼 조용히 함께 앉아 있는 것만 같습니다. 막내 아이 하나가 묻습니다. 아빠, 고모는 어떤 사람이었어? 막내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고모는 우리 모두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거고, 아이들은 잘 모르겠다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내 다시 마당으로 뛰어나갑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어른들은 말없이 미소 짓습니다. 그 소리야말로 누나가 가장 보고 싶어 했던 풍경이었을 테니까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질 무렵 세 가족은 나란히 서서 사진 한 장을 찍습니다. 아이들 뒤에서 어른들이 웃고 있는 그 사진 속에 보이지 않아도 누나는 분명 함께 서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 이렇게만 살아라. 그렇게 말하면서요. 이렇게 누나는 떠났지만 가족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나 덕분에 더 단단히 이어졌습니다. 그게 아마 누나가 끝까지 바랐던 모습이었겠지요.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혹시 마음 한켠이 조금이라도 젖어 있다면 그건 누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살짝 닿았기 때문일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느라 자기 인생을 뒤로 미뤄왔던 모든 누나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누나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준 이 이야기 여기서 조용히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